승희입니다. 저는 수경화실 학생입니다. 네, 오늘은 수경화실 학생과 함께하는 네. 네. 소묘 드로잉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모여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저는 여기 와서 이제 처음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네.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선생님이 질문을 많이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하시고 막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도 많이 하셨는데 항상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질문 안 했다가 참고 약간 이러시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처음에는.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하게 되니까 네. 오히려 되게 더 활발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네, 굉장히 좀 궁금했던 질문들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근데 처음 이제 소묘를 배운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기대했던 게 이제 완전 똑같이 그릴 수 있겠지 연습하면 이런 욕심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디테일한 것까지 털 한 가닥, 피부 표현 하나까지 다 하고 싶은데 그거를 표현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림은. 네. 그래서 이걸 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디까지 그려야 네, 되나? 맞아요. 어디까지 그려야 되는지. 네, 근데 또 안 할까 하니까 그럼 실력이 안 늘 것 같다. 네. 포기하면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대로 좀 제대로 안 된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입술 주름을 그리면 꿰맨 사람처럼 되고, 네. 막 이렇게 털을 그리려니까 갑자기 막 머리카락이 이렇게 눈썹에도 자란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입술 같은 경우에는 입술이 이렇게 결이 있잖아요. 인물 소묘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입술 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결을 하나하나 진짜 다 그리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좌절하면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할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좀 디테일한 거 그리려고 하시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근데 표현이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재료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표현하려는 것보다 좀 진하게 된다든지 두껍게 된다든지 이런 좀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학생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네. 그림을 그릴 때, 인물을 그릴 때 내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물화를 한번 그려보세요 이러면은 똑같이 그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다 보면 이게 되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일단 거기에서부터 이제 첫 번째 실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이 안 따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입술 주름도 그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조준이 또 안 맞기도 하고 맞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이제 인정을 좀 빠르게 해야 돼요. 일단은 첫 번째가 내가 실력이 좀 없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실망하는 거보다는 자주 조금 나와서 보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그 자리에서 앉아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주 확인하면서 고치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그러니까 한 번에 잘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고쳐서 가까이 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렇죠. 입술 같은 데도 그릴 때 입술 결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입술 이렇게 통통하게 그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결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네. 결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풍선에다가 얼굴, 눈, 코, 입 그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풍선을 불고 나서 눈, 코, 입을 그리면 사이즈가 맞는데 풍선 불기 전에 눈, 코, 입을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푹 불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엄청 커지잖아요. 네. 그쵸.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상을 못하고 그냥 일단 그려놓으면 새까매지니까 아. 그 다음에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못하는 걸 인정해라. 네. 첫 번째로. 음. 인정하고 나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양감을 내고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순서가 바뀌어서 그런 거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아,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 관련된 건데 네. 이제 그 디테일한 부분에 눈썹 결 하나 이렇게 찾아서 네. 아 여기 있네 한올 이렇게 딱 그리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는 그래서 이 털이 무슨 털이었지? 네, 1, 놓치게 2, 3, 4, 5, 6, 7, 8 이렇게 네, 눈썹. 네, 이 털이 무슨 털이었어? 그렸나? 이러면서 안 그렸나? 하다 보면 눈이 너무 아프고 막 몰리는 것 같고 네. 아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건지 시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지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이거 시력 좋은 사람이 잘 그리겠는데 그림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원래 다 이렇게 눈이 아프면서 하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너무 자주 확인하면 오히려 안 닮게 그려진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디테일한 거에 집중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확인하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뭘 확인하는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것도 맞고 눈썹 하나하나를 그린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 그러면 이거 몇 개씩 다 세야 되잖아요. 그 눈썹도 다 세야 되고 안 돼.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고 이제 그룹으로 봐야 돼. 그룹으로 그룹 지어서 보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뭐 눈썹도 뭐 속눈썹이면 사실 속눈썹은 어떻게 보면 좀 패턴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네. 눈썹 결이 나는 그 방향이나 이런 거를 조금 그 구조를 알면 좀 더 잘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머리도 여기는 이렇게 가르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한 그룹 여기 한 그룹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룹이 이렇게 뭐 웨이브가 있는 사람은 그룹이 좀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룹으로 내가 따가지고 이렇게 여기 한 그룹, 두 그룹, 세 그룹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그룹에 대해서 먼저 입체감을 내고 그 다음에 머리 결 같은 경우는 그냥 패턴으로 네. 그려주는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하나 머리카락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리는 거라기보다 물론 정말 그렇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그린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작업할 때 호랑이를 그린 적이 있거든요. 털을 묘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그 초반에는 이 털을 하나하나 다 심으려고 했어요. 한 올 한 올 맞아요. 이렇게 다 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멀리서 봤을 때 털의 방향성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한 올 한 올만 보고 그리니까. 그룹이 어떻게 보면 결 방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결 방향에 따라서 그룹이 지어지잖아요. 네.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털을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결의 방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머리도 마찬가지고 눈썹도 마찬가지고 네. 속눈썹도 마찬가지고 속눈썹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시죠. 그리고 방향성을 보려면 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좀 아직은 좀 가당치 않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완전 똑같이 사진이나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분들도 알고 보면은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패턴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그분들처럼 그리려면 나중에 네. 그럼 진짜 한 가닥 한 가닥 심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작업의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건지 본인이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다 보면. 네. 근데 방향성을 맞게 전체적으로 먼저 해놓고 나면 그 위에 한 가닥 한 가닥 심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초보다 보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게 진리고 가급적 따라야겠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이성적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이건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때요? 이렇게 해서 그 방법대로 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못 그리는데 더 이상해지니까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인데 선생님도 놀라시면 어떡하지 보고 이건 아닌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말씀을 믿고 이상해 보이더라도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러신 건지 궁금했어요. 망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망쳐봐라. 근데 이제 망치려면 우리 학생분이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망치려면 내가 그리는 방법대로 그리면 나는 안 망치는 건데 선생님이 그리라고 한 대로 하면 망치잖아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망쳐봐라 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안 돼. 만약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도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시도를 해보는 거죠. 선생님이 하라는 거에서 이렇게 하라는 건가 저렇게 하라는 건가 하는 그 약간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시도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이런 뜻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를 새로운 시도, 본인한테는 새로운 시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망치라는 거거든요. 망쳐봐라.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림이 잘 안 나올 거예요. 본인이 막 얘기한 대로. 그림이 잘 안 나왔어. 내가 볼 때는 그림이 잘 안 나왔는데 선생님은 잘했네요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들은 그게 진짜 잘했다라기보다 그 과정을 보는 거거든요. 그 과정의 순서에서 그게 앞으로 지금은 요만큼 그렸지만 여기서 더 그리면 더 잘 그려진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서에 맞게 그리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순간에 솔직히 좀 멘붕이 와요. 아니 이게? 이러면서 선생님 나는 못 그려도 생각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잘했다고 하니까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뭐야 나는 그러면 내가 잘 그리는 방향 완전 다른 길인가?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이러면서 순간 더 멘붕이 오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과정에 있는 사람은 네. 못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 인물 소묘할 때 네. 먼저 그 형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분도 이제 눈, 코, 입을 딱 그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러지 말고 입체감을 먼저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 입체감 먼저 딱 표현하게 되면 전체가 까매지는 느낌이 좀 드는 거죠. 일단 입체감을 표현하고 있으면 까매지니까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망쳤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네. 큰일 났다. 선생님 너무 까맸어요. 이거는 너무 이상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라고 하면 막 이제 어떤 분은 뭐가 괜찮다는 건지도 모르고 괜찮다고 그쵸. 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뭐가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본인 눈에서 볼 때랑 내가 보는 눈에서 볼 때가 다르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를 믿고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본 경험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이 순서대로 가야지 원하는 완성본이 나온다는 걸 아는 방향에서 피드백을 해드리는데 많이 안 그려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리려는 완성본만 보고 시작을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잘 보이는 눈, 코, 입, 인물로 따지면 눈, 코, 입이 맞아야 맞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길이 과정에서 더 돌아가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니까 그게 또 되게 하나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수업하면서 되게 재미있다고라기보다는 자주 하는 경험이 일단 뭔가가 이상해서 멈춰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가서 지금은 지금 하고 계시는 눈보다는 턱이 조금 틀어진 것 같은데 턱을 한번 해보세요 하면 아시겠대요. 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면 눈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따 하려고 했습니다. 이래요. 근데 이렇게 다시 가보면은 거기 안 하고 계세요. 여기 하신 거예요? 이러면 아직 안 했습니다. 여기 조금 더 하고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거의 뭐 레파토리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소묘도 배우면서 지금 한창 크로키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이제 크로키는 완전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이제 크로키를 할 때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선생님이 이제 좀 농담을 넣어라 크로키에 이렇게 막 춤추듯이 이렇게 리듬을 타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리고 정신을 놓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은 미술인데 그러면 소묘에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소묘는 제가 생각했을 때 딱딱하고 약간 정석적인 느낌인데 소묘는 농담 못 넣겠지 이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농담은 다 들어가죠, 사실. 선도 이제 드로잉 그 크로키 할 때 선이나 뭐 소묘할 때 선이나 사실 뭐 이게 곡선으로 내는 거랑 직선으로 내는 게 다를 뿐이지 사실 선을 똑같이 쓰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소묘를 할 때도 농담을 쓰긴 써요. 완성선에서 농담을 쓰긴 쓰는데 이제 그 크로키 할 때는 거의 되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완성선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네,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너무 다른 분야라기보다는 그 그림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은 다 하나로 통하는데 어떤 용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는 사실 소묘는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공부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작품도 될 수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해보기 위한 그런 거. 크로키는 빠르게 그리고 순발력 있게 하고 그런 작업이고 또 약간 습작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네, 그 내가 그리려고 하는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스케치로 쓰기도 하고 빠르게 나의 생각을 종이에다 가둬놓으려는 어떤 그런 것기도 하고 또 그걸로서 작품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림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에 소묘를 할 때 즐거움이랑 크로키를 할 때 즐거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소묘를 할 때 즐거움은 그 그림 안으로 푹 빠져드는 몰입감. 그리고 이제 크로키 할 때 즐거운 뭔가요, 선생님? 선생님 크로키 자유로움.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자유로움? 네. 사실 그 크로키 할 때도 대상이 있기는 한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로키 할 때는 물론 대상을 그리면서 몰입을 하는 건데 조금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몰입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지금 표현, 에너지, 감정 이런 것들에 조금 역동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소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적이니까 그런 몰입감이 조금 종류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두 개 다 엄청 몰입이 되는 분야라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소묘를 하면 정말 나는 되게 잔잔해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저는. 되게 잔잔하게 집중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크로키를 하면 잔잔한 건 아니고 그냥 신나는 느낌? 네. 저는 엄청 격렬하다고 생각해요. 약간 맞아요. 격하고 네. 좀 갖는 느낌이 되게 달라서 둘 다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신나게 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중간에 놀 준비가 안 됐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놀 준비가 안 됐니 아직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는 거죠. 재밌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로키는 좀 그냥 뛰어노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소묘는 조용히 사색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그래서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성격이 차분하고 좀 음. 뛰어놀질 않아서 네. 소묘는 진짜 좋았는데 크로키는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완전 다른 성격이라서 끌리는 것도 있긴 해요. 힘든데 끌리는 약간 나쁜 남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격이 좀 외향적인 편이고 활동적인 편인데 그러면 차분히 앉아서 하는 오랫동안 그려야 되는 유화나 뭐 소묘나 뭐 한국화 중에서는 채색화 뭐 이런 거는 좀 싫어할 것 같잖아요. 네. 안 좋아할 수도 있죠. 네. 뭐 크로키가 더 좋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성격에 관계없이 종이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는 화판 안에서는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소묘도 저는 막 그게 되게 어떤 정석대로 뭔가 이렇게 하지만 그 안에서의 또 자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크로키는 그냥 내던져진 자유라고 하면 여기는 그 정말 절제된 안에서의 자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너무 저는 매력적이고 다 좋아해요. 그럼 매력이 다 달라서. 소묘에서도 농담 표현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크로키는 아무래도 짧다 보니까 뭔가 선 하나 안에서
그 여리고 강한 거를 표현한다고 하면 소묘는 쌓아가면서 되게 많은 여림과 강함을 되게 여러 단계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맞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묘로 막 분위기 있게 막 그 소묘를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되게 막 뽀얗게 그리기도 하고 되게 강렬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 소묘에도 막 많은 어떤 스타일이 또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것도 되게 연필 하나로 정말 그걸 쌓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크로키도 진짜 크로키에서도 되게 여리고 막 야리야리하게 표현할 수 하시는 있다고 분이 있고. 하면은 또 강렬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걸 딱 나누기가 좀 저는 뭐 그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이라기보단 그 사람이 조금 드러나는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크로키든 소묘든. 네, 맞아요. 저는 원래 드로잉 워크샵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다 같이 강평했을 때 다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엄청 다른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는데 요즘에는 정적이라는 저희가 소묘 전문 심화과정 특강 진행을 하다 보면 다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대상을 그리는데 다 달라요. 그게 실력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매력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카페에서 처음 사람 그렸을 때 네. 다른 분들이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하고 소묘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같은 사진을 봤는데 다 다른 거예요, 결과물이.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관찰하는지, 어떻게 보는지랑 무엇을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눈을 되게 집중하시는 분도 있고, 뭐 코라든지 입이라든지 아무튼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드러나죠. 좀. 그리고 크로키 수업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 이렇게 모델? 대상과 그림을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러면 드롱이 끊긴다고. 네, 선이 끊기죠. 네, 그래서 조금은 약간 암기? 외우는 게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억하는 거. 네, 기억하는 거. 그래서 저희 기억 연상 드로잉. 그래서 한 거예요. 네. 근데 소묘를 그릴 때도 저는 많이 관찰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많이 관찰하면 더 잘 그리겠지 이렇게. 근데 소묘 때도 그럼 어느 정도 외우는 게 필요한가?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외우는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잘해야지만 잘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게 맞는 얘기이기도 해요. 근데 인체를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목각 인형을 그릴 때도 그렇고 종이컵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훨씬 잘 그릴 수 있고 보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승희 선생님을 그린다고 했을 때 승희 선생님 그냥 이렇게 보고 똑같이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 얼굴 안에 있는 뼈의 구조라든지 근육이 지나가는 방향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그걸 더 잘 그릴 수 있겠죠. 내지는 이제 말을 그릴 때 나 말을 그리고 싶어. 말이 뭐 뛰어다니는 걸 그리거나 아니면 말이 서 있는 거나 이런 멋있는 말을 그리고 싶다 이랬을 때도 봄에도 불구하고 막 울퉁불퉁하기만 하고 뭔가 말에 어떤 근육은 있는데 못 그리겠는 거죠. 그럴 때 만약에 말에 대한 뼈의 구조라든지 근육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위치를 알면 훨씬 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일단 잘 하려면. 근데 1차적으로 배우는 거는 보는 거예요. 보는 걸 1차적으로 배워요.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는 안 보인다 라고 할 때는 그 구조를 배우는 게 좋아요. 만약에 나무를 그릴 때 나무를 나는 저 나무랑 비슷하게 그렸는데 나무를 그릴 때 있어서 그 학생분이랑 나무 학자랑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나무 학자가 더 잘 그리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그림 실력이라면 그런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대상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집에 가서 거울에 보면서 이렇게 만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는 걸로 알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구조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것만 보려고만 하면 구조에는 관심이 없고 그 위치라든지 진하기 이런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고 구조에 맞춰서 좀 하라는 의미예요. 구조적으로 관찰하라는 얘기는 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라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이렇게 생겼는지. 이게 보이는 거를 옮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이게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생겼지 생각하면 그 음영이라든지 올록볼록한 굴곡이라든지가 더 자세하게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빛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빛은 빛이 이렇게 뭐 왼쪽에서 오면 왼쪽이 밝겠죠. 근데 이 굴곡 때문에 어디는 어둡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서 와도 빛이. 그쵸? 그러니까 빛이 꺾이면은 그 모양이 꺾이면 어둠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빛 때문에 이 모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빛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만약에 좀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이러면 어떤 물체를 놓고 방에서 이렇게 불을 다 꺼놓고 한번 위에서 그 빛을 이렇게 쏘여보는 것도 좋아요. 왔다 갔다 해보면서 그럼 빛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런 거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드로잉 워크숍을 들을 때 한번 조언을 받아서 그리지 말고 관찰만 해보라고 하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는 법은 또 다른 것 같은데 그때는 대상이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건지, 그러니까 그리려고 하면 이 사람의 손이 어떻게 생겼고 골반은 어떻게 생겼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간을 한번 겪고 나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전체적인 인상이 어떻지? 이거를 맨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는 이때까지 이렇게 학생분들 돌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 진짜 그런 뭐 골반이 어떻고 팔 길이 이것만 생각해서 한 번도 그분의 분위기라든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쯤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맞아요. 그냥 그래서 항상 저는 막 그리려고만 하면 사실 잘 그리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이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근데 보려고만 하면 또 잘 안 보이고 알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 이제 음영이라는 걸 배우기 시작할 때 저는 원래 사진에 이 부분이 진하니까 진하게 이 부분은 연하니까 연하게 이러고 있었는데 선생님 오셔서 이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래서 진하구나 라는 게 처음 딱 그런 개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리려고 하니까 훨씬 더 음영이 그리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훌륭한 너무 좋아요. 학생이다.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네. 소멸을 그리면서 느낀 건데 제 손이 파들파들 떨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오셔서 손이 왜 이렇게 떠시냐고도 막 말씀해 주시고 그랬는데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노래도 막 윗몸 일으키기 막 하고 그러죠. 배심 기른다고 복식 호흡하고 그래서 소묘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막 아령을 좀 사서 해볼까 이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병 따는 걸 연습을 할까 이러면서 손가락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있을까 물어보고 싶었어요. 원래 이제 손에 힘이 없는 분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많이 그 글씨를 연필을 이렇게 잡고 막 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옛날보다. 글씨를 막 많이 쓰고 하는 분들은 사실 이 연필 잡는 게 이렇게 딱 안정감이 있는데 글씨를 좀 많이 쓰지 않고 하는 분들은 안정감이 좀 없더라고요. 의외로 요새 있어요.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저도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에 힘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손목에 힘이 없는 경우 여러 가지 있어요. 어깨가 좀 틀어진 경우 이렇게 하면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렇다고 못 그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그 연필 잡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좀 자세 교정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또
그림을 좀 많이 그리고 하면 손에 힘이 좀 더 생기겠죠. 아무래도. 네, 선도 많이 연습하고 하면은 그 손에 힘이 좀 생기고 하니까 좀 꾸준히 그렇게 하면은 그게 뭐 따로 방법이 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본인 원래 평소에 자세나 이런 게 틀어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림 그리는 자세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선생님들랑 상의해서 편한 자세를 좀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